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16강도 아니고 32강 진출에 실패했죠. 지난 주말에 이제 다들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 이번 그 월드컵이 기존의 32개국, 그러니까 지금 전까지만 해도 월드컵은 역대로 계속 32개국만 출전을 했었는데 요번 대회부터 거기서 16개 나라가 확대돼서 48개국이 이제 출전하는 그런 첫 번째 월드컵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는 16강 진출, 16강 진출 뭐 이게 한국의 이제 목표였는데 1차 목표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1차 목표가 뭐 32강 진출 뭐 이런 얘기 뭐 홍명보 감독도 본인이 목표를 말해달라니까 1차 목표는 32강 진출이고요 뭐 그랬거든요. 사실 32강 진출이라면 사실은 기존 시스템대로라면 월드컵 본선에 진출 못했다.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번 대회에서 32강에 못 올라간다면. 그런데 한국이 못 올라갔잖아요. 이미 지금 짐 싸서 귀국길에 올랐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귀국도 하기 전에 멕시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감독 자진 사퇴를 밝히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게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말 내내 한국도 그렇고 이건 미주 한인 사회도 그렇고 온통 한국 축구 얘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축구 얘기라기보다는 홍명보 감독 얘기였습니다. 뭐 전술이 없다, 뭐 선수 탓만 한다, 뭐 손흥민 그 선수를 활용할 줄 모르는 거냐, 아니면은 일부러 활용 안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뭐 등등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홍 감독이 그 받는 연봉은 도대체 얼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연봉을 받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연봉을 몰수해야 한다 막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의 그 연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추정치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럼 왜 한 국가의 그 국가대표 지도자의 연봉이 비밀스러운 건지, 왜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비밀인 건지, 그리고 그 진짜 연봉은 얼마인 건지 등등을 이 시간에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축구 안 좋아하시고 축구 잘 몰라 하시는 분도 지금은 축구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 한국 축구와 홍명보 감독과 관련해서 그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 이끄는이 아니죠. 이제 어제 이틀 전이니까 토요일 날 사퇴했죠. 그러니까 이끌었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끌었던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약 38억 원. 그러니까 달러로 친다면 약 250만 달러로 추정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급여 분석 매체 셀러리 리스크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48개국 감독들의 그 연봉 추정 순위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의 연봉 추정치는 216만 유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로로 표기가 됐어요. 216만 유로. 요게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38억 원인 거고 미국 달러로 치면 250만 달러인 겁니다. 자, 이는 출전국 감독들 가운데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예,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겁니다. 48개국 가운데 등수를 따지면 16등이에요. 네. 결과는 저 꼴찌 했는데 감독 연봉은 상위 16위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그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뭐 20억 원대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알려졌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왜 국가대표팀 그 감독의 연봉인데 추정치라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의 나라, 영국의 그 남의 나라 분석기관이 분석하고 추정한 그 숫자로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식적으로 연봉 공개를 안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죠. 네, 그 부분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그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또 돈을 주는 쪽도 입 다물어야 하고 받는 쪽도 어디 가서 내가 얼마다 뭐 자랑하는 등 말하지 않아야 되는 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왜 굳이 비밀 조항을 넣어야 돼? 라는 의구심 당연히 가질 수 있죠. 네,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축구협회는요, 왜 그러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이다라는 이유. 그런데 무슨 뭐 삼성전자 사장님 연봉이나 이런 걸 뭐 프라이버시라고 안 밝히나요? 밝히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은 뭐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안 밝혀도 되긴 하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안 밝힌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하튼 첫 번째 이유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향후 다른 감독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감독을 좀 돈 좀 덜 주고 데려올 수도 있는데 홍 감독 많이 준 걸 밝혀지면 무조건 그거보다 많이 줘야 되니까 뭐 홍명보 감독보다 뭐 저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우수한 감독들도 얼마든지 있을 테니 그런 얘기를 둘러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유치고는 참 좀 그렇죠. 네, 아예 그냥 뭐 이유를 좀 공식적으로 말해서 없다 해버리든지 뭐 다른 나라 감독들하고의 협상 때문이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 감독한테 속이고 좀 싸게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 얘기랑 똑같으니까 여하튼 이건 일단 밝힌 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여하튼 아무리 비밀이어도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추산은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감독 선임된 후에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밀이라서 말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기자가 시중에는 20억 원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20억 원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비슷합니다. 요렇게 말했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뭐 비슷하기는 더블이잖아요. 더블. 20억 원과 38억 원은 비슷한 게 아니죠, 이게. 20억 원과 뭐 22억 원 정도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20억 원과 38억 원은 더블인데 뭐 비슷하다. 이것도 어찌 보면 거짓말이죠. 아유, 죄송한데 그거 확인해 드릴 수가 없네요. 뭐 이래 본다는데 뭐 네, 비슷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20억 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20억 원대. 근데 뭐 20억 원대가 아니라 40억 원을 육박하는 38억 원이잖아요. 250만 달러. 자, 그럼 여기서 또 잠시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그 나라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비밀로 해야 돼?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알아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월급 받아가니까 홍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사단법인, 즉 일종의 민간단체입니다. 때문에 운영 예산의 출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홍 감독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대한축구협회가 민간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100% 정부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 소스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자체 수익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비중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 기업들의 후원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현대 뭐 이런데 후원 당연히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대항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과 뭐 일본 한일전 뭐 이런 경기하면은 그 입장권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그리고 중계권 같은 거 그런 입장권 및 중계권 수익 등도 큰 수익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경기할 때 후원사가 붙으니까 또 그것도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익 소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금방 알고요. 자, 두 번째는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입니다. 이 스포츠 토토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한국에 스포츠가 많죠.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골프 등등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서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그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니까 빠른 분들은 이건 복권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일종의 스포츠 복권입니다.
그 스포츠 복권 그거를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스포츠 토토라는 그 복권 사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도 이제 축구도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토토라는 그 복권 사업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수입을 그 이제 운영기관도 물론 이제 가져가겠지만 수익을 축구 쪽에 얼마, 배구 쪽에 얼마, 야구 쪽에 얼마 이렇게 쫙 분산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수익 소스입니다. 축구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100% 민간 자금이냐? 근데 요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뭐 2,000원,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복권 사갖고 이제 그 돈이 모아진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민간 기금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정부에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정 부분 공적 자금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네. 국민체육진흥기금 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오신 지 오래되셨어도 뭐 귀에 익으시죠? 국민체육진흥기금. 네. 국가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바로 100% 세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세 번째 큰 수익 소스입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감독의 연봉이 뭐 전액 세금이다. 전액 뭐 일반 국민들의 낸 돈 세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스포츠 토토의 50-50 반반 정도 되는 그런 수익금 성격 또는 이제 정부 보조금은 100% 세금 성격.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또 100% 민간 후원금. 이렇게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이 섞여 있는 게 이제 뭐 대한축구협회 기금이라든지 홍명보 감독에게 주는 그 돈의 성격입니다.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과 공적 자금이 감독 연봉에 사용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100%는 아닙니다. 뭐 절반 정도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감독의 연봉을 감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공적 자금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연봉을 비밀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 돈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기관에 의해서 홍 감독의 연봉이 38억 원이다. 즉 250만 달러다라고 추산된 건데요.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보다도 연봉이 낮은 더 적게 받는 그런 감독들이 팀을 이끄는 그런 국가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홍명보 감독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는 나라의 감독이 32강 진출을 자력으로 성공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32강 자력 진출은 처음부터 아예 실패했고 그 다음에 며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따져갖고 요 나라가 우리랑 포인트가 비슷한데 요 나라가 떨어지면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3위 중에서 8개 팀을 올려보냅니다. 근데 3위를 한 팀은 12개 팀이에요. 그 12개 국가 중에서 8개 국가를 올려주는데 그것도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12개 팀에서 뭐 한 4팀만 올라간다.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2개 팀에서 4팀 떨어뜨리고 8개 팀을 올려주는데 그것도 못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도 안 됐고 경우의 수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짐 싸갖고 왔잖아요. 그러나 홍 감독보다 훨씬 적게 받는 감독이 이끄는 팀들 자력으로 일찌감치 32강 올라가서 몸 풀고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멋진 경기로 시청률 1위를 찍은 호주 대표팀과 미국과의 경기가 있을 때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시청률 1위를 찍었거든요. 호주 감독은 얼마를 받느냐? 68만 달러. 또 한국을 1대0으로 깨부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감독은요. 홍명보 감독의 절반도 안 되는 102만 달러. 또 심지어 32강 진출을 일찌감치 자력으로 확정지어서 올라가서 준비하고 있던 그 이집트의 감독은 17만 달러 연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홍명보 감독의 거의 한 20분의 1? 뭐 15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연봉을 받고도 홍 감독은 250만 불, 이집트 감독은 17만 불 받는데 자력으로 32강 일찌감치 진출했어요.
자, 그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팀은 일찌감치 지금 짐 싸고 귀국했습니다. 자, 멀리 볼 것도 없이요. 이번 월드컵에 진출한 48개 나라의 감독 연봉 이 순위 랭킹을 보면 홍 감독은 앞서 16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 우리가 또 일본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자,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홍 감독의 연봉은 일본의 그 모리아스 감독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일본이 더 경제적으로는 뭐 경제 규모나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도 훨씬 돈 많은 나라인 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의 홍명보 감독은 일본의 그 모리아스 감독보다 연봉 2배 이상 많이 받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언밸런스한 거죠. 좀 맞지 않죠. 네. 모리아스 감독은 그럼 얼마냐? 네, 100만 달러입니다. 네, 반도 안 되죠. 3분의 1 조금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요, 지금 탄탄한 조직력, 그리고 수준 높은 전술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월드컵에 뭐 우승을 차지할 확률이 뭐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크호스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연봉 홍명보 감독 반도 안 받는 그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이런 멋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돌려봤거든요. 이번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할 확률이 높으냐 슈퍼컴퓨터로 돌려봤더니 뭐 당연히 이제 유럽 쪽에서 뭐 프랑스 뭐 그다음에 어디냐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 나오고 남미 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 늘 보면 항상 우승 예상 상위권에 있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일본이 11위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48개국 중에 한국은 벌써 짐 싸고 갔는데 일본은 우승 확률 11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연봉 100만 불밖에 안 받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자, 일본은 어느 정도냐? 이번 조별리그 3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 그러니까 일본이 속한 조가요, 사실 죽음의 조였어요. 한국이 속한 조 A조는 뭐 꿀조라 그랬어요. 꿀조. 야, 정말 다들 비슷비슷한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꿀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꿀을 당한 거고, 그 일본이 속한 조는 죽음의 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걸 뚫고 나갔잖아요, 일본이. 자, 첫 경기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일본 2골을 넣고 2골을 맞고, 그래서 아주 멋진 경기를 해서 2대2 무승부. 두 번째 튀니지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4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나서 스웨덴도 강호조, 유럽의 강호 중에 하나인데 스웨덴과는 또 1대1 무승부. 결국 일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이 자력으로 일찌감치 32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네. 그런 일본의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연봉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50만 달러나 더 적은 100만 달러 받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걸 쫙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죠. 네. 그런데 아니 돈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왜? Money talks. 돈이 말해준다. 라고 말해요. 모든 건 다 돈이 말해주는 거야. 왜 한국말도 그런 거 있죠. 결국은 돈이야 임마.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짧잖아요. Money talks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 한국 축구의 모습을 보면 돈이 말해주기는커녕 돈만 버렸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뭐 돈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면 뭐가 말을 해줘야 할까요? 네. 그건 저도 뭐 감히 축구에 뭐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감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이 매우 뭐 제가 뭐 감히 이겁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한국 축구계와 한국 국민들 그리고 이번에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머니톡스가 아니라 뭐가 톡스가 될지 뭐가 이제 관건이 될지 아마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한국 축구계,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축구 관리 운영 운영 체계, 운영 시스템의 문제다. 그걸 바꾸지 않고는 홍 감독이 아니라 뭐 홍 감독 더한 누구를 데려와도 또 250만 달러가 아니라 350만 달러를 주더라도 그 한국의 그 관리 체계 내려져오는 관리 체계, 뭐 카르텔이라고 해도 좋고, 그 하여간 뭐 제가 완화해서 표현한다면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말 분노하고 막 화나고 막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실 게 있는 겁니다. 있을 겁니다.
뭐부터 고쳐야지 한국 축구가 정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주말 내내 말이 많고 시끄럽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한국 축구. 엄밀히 말하면 한국 축구의 그 선수들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 지도자를 탓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그 아이스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 랜스 슈로이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스가 국장이 없어요.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좀 어떤 리더십의 좀 부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장을 임명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이민 강경 단속 드라이브를 좀 다시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 집행에 몸담은 그런 경력이 있고 각종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체포해서 구금하고 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다. 그래서 연방 상원은 내가 지명한 랜스를 하루라도 빨리 그 인준을 시켜줘야 하다라고 이제 의회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슈로이어의 지명에는 오는 11월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고삐를 다시 강력하게 쥐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반이민 정책을 상징하던 그런 사람들도 고위 인물이 좀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소리 소문 없이 잇따라 자리를 떠난 케이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임시보호 지위로 미국에 머물던 IT, 시리아의 이민자들 60~70만 명 돼요. 그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보호 지위가 종료됐는데 이 종료됐으면 바로 다 나가라라고 행정부가 했는데 그 행정부가 정당하다, 맞다라고 판결을 땅땅땅 대법원에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이제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이제 국경 검문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내가 멕시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면 나는 멕시코에서 박해당합니다, 뭐 고문당합니다, 투옥됩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국경 검문소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있는데 또 뭐 그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받을 수는 없다. 망명 신청을 하려면 미국 땅 안으로 발을 디딘 후에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땅 안에 발을 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국경을 통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국경 통과 자체가 안 되니 망명 신청 이제는 안 받겠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가 된 그런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개의 판결을 놓고 엄청난 승리다라고 지난 주말에 자축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 출생 자동 시민권 주는 거 금지 행정명령 서명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라고 이제 그 소송이 돼서 요것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정부가 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나올까 좀 궁금하고 주목되고 이건 상당히 그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든 이런 거.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원정 출산이다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부작용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본다면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 요 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 요것도 그러면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이 옳다라고 판결이 나올까? 네, 요게 이제 관심거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많은 이민법 전문가들의 그 얘기는 요거는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올 것이다. 그 위법하다라고 나올 것이다. 왜냐면 이제 수정헌법에 그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간주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연방 대법원이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예측이 있는데 요 부분도 빠르면 이번 주에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 빅뉴스가 많이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그런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말하면 깠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오랜만에 깐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깐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한 공개석상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을 할 정도의 건강은 있으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워낙 그동안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런데 예, 여하튼 무대에 올라서 연설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찬 목소리로 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백악관을 증축하는 문제, 또 연회장 만드는 거, 뭐 개선문 건설하는 계획, 뭐 링컨 기념관 계획 문제, 또 리플렉팅 풀이라 그러죠. 이 반사되는 연못 그 논란 등등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허영심과 무능, 부패의 상징이다라면 정말 힘 있는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깠습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메릴랜드주 하노버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사업과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악관 이스트 윙 일부를 철거하고 이제 대형 연회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기초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열거했고, 또 워싱턴 DC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외벽에 트럼프라는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가 또 뭐 법원 명령으로 또 그 글자 다시 또 뭐 지우는 이런 일들, 그리고 개선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 또 1,470만 달러를 들여서 정비를 한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그 리플렉팅 풀, 반사 연못, 이게 돈만 거의 1,500만 불 들였지 다시 금방 녹조가 시퍼렇게 꼈잖아요. 그런 사례 등등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 녹조를 없애는 그걸 갖고 왜 허영심? 요건 이제 허영심이라기보다는 부패에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녹조 없애는 일에 자기 측근을 동원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플렉팅 풀 반사 연못 사업에서는 연방 정부가 170만 달러 규모의 그 여과 시스템 계약을 공개적인 입찰을 해서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하고 그 연못을 만들어주고 그 인근 이웃인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한 그런 사람 업자에게 이걸 이제 맡겼어요. 의회 승인 없이. 그래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이라기보다는 부패다, 대표적인 케이스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트럼프 현 대통령을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노골적으로 막 까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지난 토요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 토요일이 이제 6월 27일이었죠. 네, 6월 27일. 그 6월 27일이 뭐냐? 지금부터 2년 전이었던 6월 27일은 바로 2024년 대선을 위한 TV 토론, 텔레비전 대선 토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 6월 2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하면서 그걸 본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선수 교체하고 그랬잖아요.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본인이 물러나게 된 계기가 바로 2년 전 6월 27일 그 TV 토론이었었거든요. 그날이 6월 27일인데 바로 그 똑같은 2년 후인 엊그제 27일 날 그런 연설을 했다라는 면에서 조금 딱 날짜를 벼르고 나와서 그런 걸 까는 발언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좀 공교로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유타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유타주에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뉴스에서 유타주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유타주에서 그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서울시 면적의 약 한 70%에 해당하는 크기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정말 미국이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지 서울시 면적의 70%가 다 타버렸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 맞습니다. 유타주 남부에서 발생한 카튼우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만 에이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또 다르게 비교를 해본다면 경상남도 거제시 면적 정도 된답니다. 이게 유타주에서 지금 날아가고 없어져 버린 그 산림이 거제시, 요즘은 거제도라 그러면 안 돼요. 거제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요즘은 도가 이제 섬을 뜻하는 건데 거제가 사실은 이제 그 다리로 워낙 연결이 잘 돼갖고 이게 섬인지 아닌지 육지인지도 잘 모르게 그 일반 내륙에서 다리 그 일반 내륙에서 다리에 타고 쭉
가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게 육지였는지 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연결이 잘 돼 있어서 더 이상 거제도라고 안 합니다. 이제 거제시만한 면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지난 22일 비버 카운티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의 그 화재 진화율은 지금까지 한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유타주 남부 그 일대에 건조한 강풍이 세게 불면서 진화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시속 한 45마일 정도 되는 그런 돌풍이 막 순간적으로 부니까 끄면 불꽃이 날아가고 끄면 불꽃이 날아가고 뭐 막 불씨가 여기저기 날리고 정말 소방관들은 어려울 거예요.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됐는데 이번 주에 좀 비라도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지역에 지금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또 계속 오래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습도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질환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유타 남부 산불이 발생한 그 지역에는 사람 사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다라는 점은 다행인데 다만 이제 그 재산 피해나 시설 피해, 사람이 살지 않아도 각종 국가 시설들은 있으니까 그런 시설 피해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의 주도잖아요.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한 8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아이언 산불 그리고 체리 산불 두 개 산불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 10만여 에이커가 또 탔습니다. 인구 1000명 정도가 사는 유레카라는 지역,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버논 저수지 등 그 인근 거주지에는 지금 대피령이 내어져 있는 상태라서 주민들이 다 지난 주말에 다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는 프리웨이도 완전히 통제됐어요. 불꽃이 하도 날리니까 프리웨이 달리다가 차량으로 불꽃이 튀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프리웨이도 뭐 폐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타주의 주지사가 스펜서 칵스라는 분인데요. 스펜서 칵스 주지사는 화재가 계속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자 다음 달 4일이래 봐야 뭐 이번 주말인데 미국 건국 250주년 그 기념 행사는 하되 간소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유타주 전역에서는 어디에서든 크든 작든 절대로 불꽃놀이 일체 금지. 네, 유타주에 계신 분들은 이번 그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타주에서는 불꽃놀이 전면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여권, 흔히들 말하는 독수리 여권이라고 하죠. 근데 독수리 여권이 아니라 앞으로는 트럼프 여권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그 한정판 미국 여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한정판 여권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SNS에 Welcome, but be good 이라고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Welcome, 환영합니다. 저는 이걸 왜 썼는지 전 도통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하튼 환영합니다. Be good, but be good. 하지만 똑바로 행동하세요. 뭐 이런 얘기죠. Be good, be nice. 이건 똑바로 행동하세요. 환영한다는 하고 갑자기 똑바로 행동하라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여권에 사진이 그 사진 위에 그런 게 쓰여 있습니다. 한정판 여권의 이제 왼쪽에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 주먹을 쥔 채 이렇게 서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정면을 응시하는 그런 사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건국의 아버지들 그림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이 여권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올여름 한정판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올여름 시즌 동안에만 이게 나옵니다.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또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잊어버렸다 그러고 다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올 여름 시즌 동안에 나올 리미티드 에디션 트럼프 패스포트가 나옵니다. 이 여권은 그런데 정식 이름은 있어요. 뭐냐면 페이트리어트 패스포트입니다. 페이트리어트 여권, 애국자 여권. 네. 그렇게 불리는데 정해진 발급 수량이 따로 몇 개다라고 공개적으로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했냐면 준비되는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발급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는 수량이 뭐 10,000개인지 10만 개인지는 그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가요? 좀 약간 그러면 다급해지잖아요. 예, 그럼
많이 발급받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 이 여권은 그 발급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가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여권 대행기관, 워싱턴 패스포트 에이전시라는 곳에 7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권에 쓰여져 있는 그 be good이라는 말, 즉 똑바로 행동해라는 그 문구는 뭐 우리 미국에 계속 있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관광객이나 뭐 비이민자들 또는 귀화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귀화 이민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여하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지켜라라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들만 사용하는 이 미국 여권에 굳이 그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나? 뭐 영주권자나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여권을 받을 일도 없는데 왜 그걸 써놨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는데, 살짝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우리 같은 귀화 시민권자 들으라고 써놓은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Be good. 여권을 발급하는데 왜 똑바로 행동하라 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적혀져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페이트리어트 패스포트, 애국 여권이 나옵니다. 일명 트럼프 패스포트.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 투입되고 있는 러시아군 신병의 평균 생존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군인이 전장터에 나가면 정말 사망할 위험, 전사할 위험이 뭐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장에 투입되면 짧으면 그때부터 20분 안에 전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이죠. 영국의 역사학자인 피터 프랑코판 박사는 외교 전문지인 Foreign Policy라는 그 매거진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취합해보니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 신병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입대한 뒤에 훈련을 받고 전투에 투입돼서 전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에서 3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훈련 시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전장에 투입되자마자가 아니라 나 러시아 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지원해서 오케이 너 들어와서 입대했어요. 입대한 그날로부터 사망하기까지 짧으면 10일 길면 3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실제 전선에 투입돼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그 직후부터 계산을 한다면 전장에 투입한 지 20분 만에 최대 35분 만에 전사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극도로 높은 사상자 수는 현재 그 우크라이나군의 그 공격용 드론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러시아군 당국은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이 사상자 수를 현재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드론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군 당국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사상자 수를 따라잡지 못해서 여전히 신병 모집에 지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자들의 군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면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최대, 이건 미국 달러로 제가 환산해 본 거예요. 최대 14만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것까지도 내걸었는데 했는데 그래도 입대하는 사람이 막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외국으로 도망간 젊은이들 많고. 현재 러시아군 월급은, 그러니까 빚을 14만 달러 탕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들어가면 월급은 얼마냐? 물론 그 이니셜 그 보너스도 있어요. 이니셜 보너스는 뭐 10,000불도 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30,000불로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니셜 보너스는 이제 목돈으로 줍니다. 몇만 불 정도 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월급이 미국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런저런 베네핏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 1,000불밖에 안 된다면 갈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가서 막 열흘 또는 2, 3주 있다가 막 전사 통보가 막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막 충격을 당하는 거죠. 러시아의 신규 병사들은 단 며칠간 훈련만 받은 뒤에 곧바로 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요즘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니까. 하지만 러시아 군 그 병사들의 월 평균 사상자 수는 지금 현재 한 3만 명 정도 돌파했습니다. 한 달에 3만 명 정도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뒤로 후송 빠지는 거죠.
꽤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쪽의 사상자 수를 보면 한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뉴스를 제가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가 그 이란 전쟁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에 이렇게 골몰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한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고 비극적인 그 젊은 군인들의 희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잠시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러시아군 병사든 우크라이나 군 병사든 정말 그 젊은 그 전사 병사들, 그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전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전쟁 빨리 MOU 협상 지금 협상 중인데 빨리 이란 전쟁 미국이 유리하게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엔 곧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 저 젊은 병사들의 희생이 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소식 한 가지만 좀 짧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죠. 국제시장. 네, 이 국제시장이라는 게 이제 부산에 있는 그 국제시장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서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흥남 철수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모태가 됐던 6.25 당시에 그 흥남 철수작전, 그 철수작전에 참여해서 피난민 7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그 선박, 그게 레인 빅토리아호라는 건데요. 빅토리아가 아니라 레인 빅토리호인데, 빅토리호가 지금 LA 남쪽 차로 한 30-40분 가면 되는 샌피드로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정박해 있거든요. 이제 거기 영구히 정박합니다. 그 빅토리호의 이 흥남 철수작전에 관련된 전시회가 이제 있게 됩니다. 한미 동맹협의회는 레인 빅토리오 이 관리센터와 MOU를 맺고 LA 남쪽 샌피드로 항에 정박 중인 그 레인 빅토리오 내부에 영구적으로 이 한국어로 그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전시를 계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레인 빅토리오가 6.25 전쟁 때 7,000명의 그 피난민들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7,000명을 실으니 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배가 무거우니까 운행도 힘들고 배가 잘못하면 이제 기울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인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더 이상 실을 수가 없다. 내가 밑에서는 나도 태워달라 아우성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막 바글바글한 상태고 더 이상 이 배에선 태울 수도 없고, 선장이 고민하다가 저 많은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해서 결단을 내리죠. 무슨 결단이냐? 이 안에 있는 무거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식량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저들의 목숨이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식량 중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다 통조림, 깡통, 이런 거 다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줄인 후에 거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 다 끌어올려서 배에 실어서 무려 7,000명을 싣고 피난길에 성공적으로 피난을 해서 부산에 내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부산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든 게 그게 국제시장 이제 영화의 모태가 됐던 거죠. 그와 관련된 그 스토리가 LA 남쪽 샌피드로에 있는 곳에 그 주인공 그 배 안에 한국어로 또는 영어는 당연히 있고 이렇게 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년 9월 25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 한국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거, 이 정말 한미 간의 동맹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피로 뭉쳐진 끈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